비가 오는 날이었다. 세찬 비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내리는 봄비는 거리의 모든 것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나는 그날 출장 일정 때문에 처음 가보는 지방 소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 오후 일정이 길어지면서 식사도 거른 채 회의를 마쳤고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 근처 호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일이 꼬였다.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골목길을 돌아 나가던 그 순간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상대방도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마주한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다. 낯설면서도 너무도 익숙한 얼굴. 짧은 단발머리, 맑고 또렷한 눈망울, 단정하게 정돈된 옷차림. 그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다. 은영. 그녀는 약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 말투, 표정까지도 너무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찢는 칼처럼 파고들었다. 30년, 무려 30년을 가슴에 품고 있지 못했던 얼굴이, 내겐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당황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닮은 분인 줄 알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는 우산을 정리한 뒤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그리고 조용히 발을 옮기던 걸음걸이까지도 너무 익숙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첫사랑이란 건 그렇게 한쪽만 기억하는 감정이었을까?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우산을 쓰고 바삐 지나갔지만 나만은 시간에 붙잡힌 사람처럼 멈춰 있었다.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 체육 시간 끝나고 복도에서 스친 눈빛,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뒷모습.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되감기듯 떠올랐고 그 감정들이 현실의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도 여러 사람을 만났으며 결혼도 했고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딘가엔 그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기억의 각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각인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서 이렇게 스쳐간 짧은 순간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만큼 강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 말투,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저 다시 스쳐 지나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우연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을까? 그렇게 내 첫사랑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또다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나는 처음으로 정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깨에 살짝 닿을 듯한 단발머리, 책을 들고 있을 때마다 집중하던 표정,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인사하듯 숙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17살의 가슴을 두드렸다. 당시 나는 내성적이고 존재감 없는 평범한 남학생이었다. 친구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았고 내 관심사는 그저 음악과 책 정도였다. 그런 나에게 은영이는 동경의 대상이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풍경 같았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음악 이론서를 뒤적이던 어느 날 그녀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책만 읽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책, 재미있어요? 처음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서 나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 네.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주 짧은 대화가 내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처럼 느껴졌다. 이후로도 도서관에서 몇 번 더 마주쳤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상대가 은영이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설레는 일이었다. 점점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복도에서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을 때, 체육대회 날 내가 던진 공을 칭찬해줬을 때, 시험 전날 복사한 요점 정리를 건네주었을 때, 그 모든 장면들이 내 가슴 깊이 각인되었다.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그녀가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시간에 맞춰 가기도 했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미리 빌려보며 관심사를 맞추려 하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애를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냥 그 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무 소심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느꼈다. 은영이는 반에서 전교 1등을 다투는 똑똑한 학생이었고 항상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반면 나는 말수가 적고 발표도 못하는 친구들과도 멀리 있는 존재였다.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현실에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오직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려 했다. 이대로가 좋다고 이 감정이 들켜서 무너지는 것보다야 그냥 지금처럼 계속 곁에 있고 싶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3줄도 안 되는 짧은 고백. 나는 너를 좋아해왔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나에게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마지막 등교날 그녀가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편지는 결국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허무했고 공허했다. 한 번도 시작되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연애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엔 은영이 남겨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꼭 시작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느꼈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첫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끝없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은영이는 지금껏 내 삶 속에서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단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마음은 깊게 요동쳤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작은 말투와 미소,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마음속이 헝클어져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감정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무작정 그녀를 다시 찾고 싶어졌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간 사람일지라도 나에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 기억이 정말 나만의 것이었는지, 혹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그녀 안에 남아있는지. 나는 그녀가 사라진 거리와 그 주변을 며칠간 서성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히 발견한 한 작은 북카페. 유리창 너머로 책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 숨이 멎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땡 울렸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카운터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손님을 응대하듯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나는 허둥지둥하며 메뉴를 골랐다. 커피를 기다리며 나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저는 그 학교를 다닌 기억은 없는데요.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더 담담했고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머쓱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닮으셔서요. 착각했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짧게 답했고 나는 받아든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간 마음의 구멍이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잊었고 나는 기억 속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아프고 있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슬펐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믿었는데 나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북카페를 찾았고 책을 고르는 척하며 조용히 그녀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습관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어느 날은 책을 계산하면서 이런 말을 꺼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네, 저는 예전부터 책이 가장 편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의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나는 결심했다. 오래전 전하지 못했던 편지를 다시 꺼내기로. 고등학교 졸업 전날 밤, 떨리는 손으로 쓰고 끝내주지 못했던 그 고백.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똑같은 문장을 다시 썼다. 나는 널 좋아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나에게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편지를 인쇄한 뒤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 사이에 몰래 끼워둘 계획을 세웠다. 그 책은 북카페 구석 선반에 꽂혀 있었고 그녀가 자주 닿는 자리였다. 내가 책을 꺼내는 모습을 본 그녀가 눈길을 주었지만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렇게 나는 편지를 꽂아두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카페 문을 나설 때 그녀가 뒤에서 작게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마치 고등학교 복도에서 듣던 그녀의 인사가 그대로 되살아난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은영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결심했다. 30년 전에도 다시 마주친 이후에도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엔 꼭 전하고 싶었다. 물론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게 나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내 감정만큼은 온전히 진심이었다. 그 진심을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싶었다. 나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 전날 밤에 썼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희미하게 노랗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고백. 나는 널 좋아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그 글꼴을 보는 순간 고등학생이던 내가 떠올랐다. 그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던 그 소녀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녀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새 종이에 정성스럽게 다시 옮겨 썼다. 지금의 나답게,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 우리가 처음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작가의 대표작 사이에 그 편지를 살며시 끼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카페에서 자주 정리하던 책장 중 한 구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서가 한편에 꽂혀 있던 그 책을 천천히 꺼냈다.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한켠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책을 펼쳐 그 사이에 편지를 넣었다. 책을 다시 책장에 꽂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 책 정말 좋아요. 예전에도 자주 읽었던 책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책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전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되살리는 듯했다. 카페 문을 나서며 나는 뭔가를 끝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오래도록 사랑했다는 감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 스스로 증명한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진심은 말해졌고 전해졌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던 감정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뒤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혹시나 그녀가 그 책을 읽었을까, 혹은 편지를 발견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했고 나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도 없었다. 나는 괜히 혼자 기대했나 싶어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책 사이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누구 건진 모르겠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덕분에 요즘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쓴 편지를 그녀가 읽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편지가 그녀에게 조용한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더 벅차게 다가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감정을 간직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 사람이 누구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녀는 끝까지 내가 그 편지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게 더 좋았다. 이 사랑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말하지 못했기에 더 오래 남았고 전했기에 더 편안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7살의 소년이 품었던 마음이 30년 뒤의 남자에 의해 마침내 놓여졌으니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기억 하나쯤은 간직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는 아픔을, 어떤 이는 미련을,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다. 한 번도 사귀지 않았고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깊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누군가는 그런 감정을 집착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했던 감정이었다고. 편지를 남기고 나온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북카페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편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더 다행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녀를 잊기 위해 애쓴 적이 없었다. 애초에 잊으려는 감정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문득 예전 일기장을 꺼내 보았다.
17살에 내가 써놓은 글권은 서툴고 유치했지만 그 안엔 지금의 나도 본받고 싶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 애를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말은 못해도 매일 아침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진다.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좋아해본 경험은 이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 누군가에겐 외롭고 공허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그렇지 않다. 가슴 한켠엔 은영이 있었고 그녀와의 짧은 교차가 내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인생 아닐까?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오른다. 그녀와 마주쳤던 골목길, 편지를 끼워 넣던 책장, 북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간다. 더 이상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한 사랑이라 해도 누군가에겐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그녀를 다시 마주친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을 믿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남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절의 내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내 주민등록증 뒷자리에 적힌 숫자들이 그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덧 40이 넘었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다. 어릴 적 나를 매일 아침 머리 쓰다듬으며 등교시키던 엄마의 모습이 이젠 내 안의 흔적처럼 남아 나의 부모 역할에 닿아 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엄마를 또렷이 기억하지 못한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엄마,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늘 바쁘게 나를 챙기던 뒷모습. 어느 하나 선명하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건 아마도 내가 너무 일찍 엄마를 떠나보내서일 것이다. 아니면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게 내가 평생 품고 있는 서운함이기도 하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나도 모르게 엄마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다. 이번 추석, 큰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져 고향집을 정리하게 됐다. 집안에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콧속을 자극했다. 손때 묻은 문손잡이와 삐걱거리는 나무마루,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제자리인 듯하면서도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 집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서야 깨달았다. 엄마와 나는 참 많이도 닮았다. 얼굴 생김새나 체형은 물론이고 사소한 습관까지도 꼭 빼닮았다. 밥을 먹을 때 국을 마지막에 마시는 버릇, 낯선 사람 앞에선 웃기보단 눈부터 피하는 성격, 그리고 가끔 말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까지. 어릴 적에는 그걸 몰랐다. 그저 엄마는 내게 늘 바쁜 사람, 잔소리가 많은 사람, 그리고 집안일에 엄격한 사람이었다. 나는 5살 무렵부터 할머니가 돌봐주셨고 엄마는 늘 일을 나가 있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나서 급히 출근 준비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가방을 등에 메고 현관을 나서는 엄마를 나는 그저 마루 끝에서 멍하니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엄마는 알아차렸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등을 돌려야 했던 걸까? 기억 속에서 엄마는 늘 등이었다.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뒷모습,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뒷모습, 마당에서 이불을 털던 뒷모습. 앞모습보단 뒷모습이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 엄마. 그게 어린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형태였다. 다정하지만 너무 짧고 아득한.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 안내장이 나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처럼 도시락을 싸달라고 엄마에게 말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사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수업을 듣던 일상이 어딘가 달라졌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났고 엄마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다. 민수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릴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엄마의 말이 귀찮고 숨이 막히고 마치 나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말끝이 짧아졌고 나중엔 아예 말이 없어졌다. 엄마와 마주치면 한숨을 쉬고 질문에는 몰라로 대답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마저도 잔소리처럼 받아들였다. 엄마가 방에 들어오려 할 때마다 방문을 닫았고 식탁에서도 이어폰을 낀 채 밥을 먹었다. 엄마는 종종 요즘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니?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짜증만 냈다. 그건 대답이 아니라 분노였다. 중학교 2학년 무렵 성적이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걱정하는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뭐 힘든 일 있어? 요즘 성적이 조금.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다. 엄마는 맨날 공부 얘기뿐이야. 내가 뭘 느끼는지는 관심도 없잖아. 엄마는 놀란 얼굴로 날 바라봤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흐렸고 눈발이 간헐적으로 흩날리고 있었다. 그저 감기일 거라 생각했던 병명이 폐암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간의 거리감, 그간의 냉정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였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덜컥 열리는 느낌이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 작고 말라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줄은 몰랐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날 보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왔구나, 민수야. 밖은 많이 춥지? 그 말에 나는 어깨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토록 힘든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는 엄마.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제대로 잡았다. 어릴 적 내가 아프거나 올 때마다 그 손이 내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엄마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있었다. 입원 후에도 엄마는 큰 불평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해졌을 때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할 때도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 말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들렸다. 괜찮지 않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참고 웃으려 했을까? 엄마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내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걸 거다. 병원에 다니는 날이 반복되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어릴 때 소풍 도시락 고마웠어. 엄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엄마는 그런 내 말을 조용히 듣기만 했고 가끔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날은 엄마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한테 늘 미안했어. 일하면서 제대로 못 챙긴 것도, 말 한 번 따뜻하게 못 해준 것도.
그런데 너는 참 잘 컸다. 그게 엄마는 제일 고마워. 그 말에 나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후회, 원망, 미움, 그 모든 감정들이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봄이 오기 직전.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내가 잠깐 병실 밖에 나간 사이였다. 아무 인사도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나는 엄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손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조용했으며 마치 이제 됐다 는 말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울지 않았다. 오히려 무덤덤했다. 그게 엄마와의 이별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때 알았다. 괜찮아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더 그리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장롱 안 옷가지 더미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노트. 민수에게라고 적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는 이미 엄마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일기장은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손에 닿는 감촉은 거칠고 바스러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페이지마다 적힌 글자들은 조심스럽고 또렷했다. 엄마는 나에게 말을 건네듯 글을 써 내려갔다. 삐뚤한 줄 사이로 비어있는 감정들이 잊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일으켰다. 민수야, 오늘은 너의 11번째 생일이야. 학교에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더라. 너희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야근 때문에 저녁도 함께 못 먹었네.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단다. 너는 모를 테지만 너 자는 얼굴 볼 때마다 울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 말로 다 표현 못해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다. 엄마는 살아생전 한 번도 사랑해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던 건 아니었다. 엄마는 글 속에서 수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아니면 너무 진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만나게 된 것이다. 일기장은 몇 해에 걸쳐 쓰인 듯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춘기로 엄마를 밀어내던 그 시절의 이야기까지. 낡은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햇살이 사선으로 창을 타고 들어오고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작은 창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낡은 공구함, 군용 담요, 고장난 시계들, 그리고 라디오 하나. 둥근 다이얼이 달린 오래된 포터블 라디오. 그건 아버지가 평생 곁에 두고 들었던 물건이었다. 어릴 적 나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매일 새벽 5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아버지의 낮고 묵직한 숨소리. 그 소리는 나의 아침이었고 아버지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당시엔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졸린 눈으로 거실을 지나치며 아버지 또 그거 들어요. 라고 투덜대기도 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이 소리가 나한텐 하루를 여는 종소리 같은 거야. 아버지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종종 답답해했지만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다. 그 대신 아버지는 라디오를 통해 세상을 읽고 마음을 달랬던 것 같다. 그 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말 못할 감정과 묵직한 분위기를 대신 전해주는 매개체였다.
5년이 지나 다시 마주한 그 라디오는 버튼 하나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배터리를 갈아 끼워도 안테나를 세워도 조용했다. 고장이 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거실 한켠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은 나는 무심코 라디오를 다시 켜보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건 클래식 음악도 뉴스 방송도 아닌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릴 적 우리 집엔 거창한 장난감도 최신형 가전도 없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있는 라디오 하나만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매개체였고 가족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정확히 알람 없이도 일어나 라디오를 틀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고전시대 소나타와 협주곡, 가끔은 낮은 음성의 DJ가 소개하던 시 한 편. 그 모든 게 아버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였다. 나는 어린 시절 그 소리에 둘러싸여 자라났다.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이른 새벽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가 나의 꿈을 깨우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일찍부터 라디오를 듣냐며 투덜대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뭔지 몰랐던 나는 그것이 고단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음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내가 시험을 잘 봐도 상을 받아도 수고했다 한마디면 끝이었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꼭 안아주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곡의 음악을 들려주며 말했다. 이 곡 좋아.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 말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그는 말 대신 음악으로, 시간 대신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그 라디오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TV와 인터넷,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흥미로웠고 라디오는 구식이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큰 실수를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엄마와 싸우고 방에 틀어박힌 내게 아버지가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주었다. 음악도 말도 없이 그냥 볼륨을 낮춘 채 조용히 창가에 앉아 계셨다. 그때 흘러나오던 곡이 바로 쇼팽의 녹턴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라디오 소리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점점 무릎이 아프고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서도 라디오만큼은 절대 끊지 않았다. 라디오는 아버지의 일부였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하루가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는 작은 창이었다. 라디오가 다시 작동한 그날 밤, 나는 믿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는 기계음도, 방송 신호도 아니었다. 처음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안에 끼어 있었나 싶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온 건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낮고 느릿하게 말하던 그 말투. 민수야.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없는 세상이겠지. 심장이 멎는 듯한 침묵 속에서 나는 라디오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라디오 안에 아버지가 남긴 건 녹음된 일기 같았다. 매일 새벽 그가 들었던 음악, 그가 했던 생각,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삼켰던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을 땐 그 마음을 테이프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오늘은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날이다. 말은 못했지만 아침에 교복 입은 모습 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어. 기특하고 또 미안하고 잘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싶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폭풍처럼 나를 흔들었다. 그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의 또 다른 언어였고 그가 세상과 나와 소통하려 했던 마지막 방법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라디오를 통해 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그 라디오를 켰다. 매일이 다르게
아버지의 또 다른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어떤 날은 잊고 있던 내 유년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어릴 적 외로웠던 순간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도 나왔다. 그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회고록이자 가장 개인적인 유산 같았다. 민수야, 아빠는 말주변이 없어서 항상 미안했단다. 엄마랑도 자주 다퉜고 너에게 짜증도 많이 냈지. 근데 그게 다 서툰 사랑이었단다. 너는 그런 아빠 닮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고 또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 마음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켜는 게 습관이 되었다. 거실에 불은 끄고 스탠드 조명만 살짝 켜놓은 채 마치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는 듯한 기분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날은 길고 조용한 숨소리만 담긴 테이프가 있었고, 어떤 날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조심스럽게 하루를 회상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해하지 못했던 말투, 무뚝뚝했던 표정, 왜 늘 아침엔 조용히 신문을 보며 라디오를 들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들이었다. 그날 들었던 한 테이프는 유독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오늘은 민수가 군대 간 날이다. 아침부터 아무 말도 못했다. 아침상 앞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밥만 퍼졌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숟가락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으면서, 아,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더라. 잘 다녀오거라, 민수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나는 그날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낯익어서, 그리고 너무 늦게 들려서.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분은 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테이프는 줄어들었다. 어느 날은 테이프가 다 끝나고 딸깍하고 기계가 멈출 때, 그 정막이 아버지가 떠난 이후의 공허함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내 곁에 있는 듯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테이프는 마지막 한 개만 남았다. 나는 그날 라디오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마지막 녹음을 틀었다. 스피커에서는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은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마지막 테이프다. 이걸 내가 듣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괜찮다. 민수야, 나는 너를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남겨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모든 테이프는 다 들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충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아이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자주 되살아난다. 내가 힘든 날엔 문득 쇼팽의 녹턴을 틀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엔 아침상 위에 달걀 프라이를 조심스레 올린다. 어쩌면 나는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습관들을 따라하며 그를 잊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디오는 지금도 거실 구석에 놓여 있다. 먼지가 쌓였지만 절대 치우지 않는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를 이어준 유일한 대화였고, 지금도 그 앞에 앉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울림은 바로 묵음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꼭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걸. 요즘 나는 아들에게도 말한다. 라디오는 참 좋은 거야. 말보다 조용한 소리가 더 진심일 때가 있거든. 아버지가 내게 그러했듯 나도 그 진심을 조심스럽게 물려주는 중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아이도 이 라디오를 켜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다시 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잘 들리니?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었단다. 그 자전거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학교 옆 철문 옆에 세워져 있던 녹슨 자전거 한 대. 흙먼지가 얹어 있고 타이어에는 바람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나는 멈춰버린 시간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건 형의 자전거였다. 어릴 적 형이 타던, 그리고 내겐 한 번도 탈 기회가 없었던 형의 유일한 물건. 형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지금은 내 나이가 형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훌쩍 넘어섰지만 형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서 늘 17살로 남아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골목 끝까지 내달리던 은색 자전거. 그 위에 올라탄 형의 모습은 늘 자유롭고 조금은 멀게 느껴졌다. 그 자전거를 다시 보게 된 건 아버지 댁을 정리하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마당 한쪽에 방치된 자전거. 처음엔 그저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페달에 얹힌 형의 손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퀴는 녹슬었고 체인은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전거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기억 속 형을 데려왔다. 나는 자전거를 조심스레 끌고 창고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닦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형과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닦아내는 시간이었다. 형은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내가 올 때마다 태워서 뺑뺑이를 돌며 울음을 그치게 했고, 비 오는 날엔 그 자전거 바퀴에 튀긴 흙물이 내 교복에 묻었다고 엄마에게 혼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들이 흐릿해져 있었다. 형의 목소리, 형이 내게 했던 말,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등이 떠오르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기억을 지워가고 있었고, 나는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녹슨 자전거 앞에 서 있는 나는 다시 형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형은 내 어린 시절 전부였다. 친구가 별로 없던 나에게 형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유일한 놀이터였다. 비가 와서 운동장이 젖은 날에도 형은 꼭 자전거를 끌고 나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안장에 나를 태우고 동네를 돌았다. 나는 형의 등에 매달려 바람을 맞았고 형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우린 그 자전거 위에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기억나는 어느 여름날 동네 뒷산까지 올라가던 일이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우야, 형 힘들다. 내가 좀 밀어봐. 그때 나는 너무 작아서 자전거를 밀 힘도 없었지만 형은 그렇게라도 나를 참여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형은 내가 뒤에서 양손으로 프레임을 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진짜 팀이네. 그 말이 어찌나 뿌듯했던지 난 그날 하루 종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형의 자전거는 당시로선 꽤 비싼 편이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사준 첫 선물이었다. 형은 그 자전거를 무척 아꼈다. 하지만 동생인 나만은 외회였다. 내가 타고 싶다고 하면 안장 높이를 낮춰주고 체인을 닦아주고 옆에서 지켜봐 주었다. 나는 몇 번이나 넘어졌고 무릎이 까졌지만 형은 한 번도 짜증 내지 않았다. 그저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며 다음엔 더 멀리 가보자 라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전거가 고장 났다. 체인이 빠지고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았다. 나는 형이 많이 속상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형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 타. 고장 났잖아. 그래도 움직이긴 하잖아. 조심해서 타. 그 말이 어쩐지 이상했다. 마치 형이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일이 없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후, 형은 사고를 당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매미 소리가 집 안까지 울릴 정도로 요란했고 아침부터 습기가 눅눅하게 살을 따라붙었다. 형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형은 말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만 놀고 올게. 내일은 너랑 달리자. 그 말이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낮새 시쯤이었을까. 동네 아줌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다급하게 눌렀다. 어머님, 정환이 사고 났대요. 큰 길에서 자전거랑 부딪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엄마와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골목 끝 구급차 불빛 사이로 형의 자전거가 망가진 채 누워 있었다. 형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큰 부상이 있었다고 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병실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었다. 나는 작고 차가운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았지만 그 따뜻했던 손가락들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 상태로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차갑고 빠르게 우리를 덮쳤다. 그리고 이틀 후 형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다. 모든 소리가, 모든 빛이 멀어진 듯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형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 바로 그 자전거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녹슨 자전거를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에 세워두었다. 아무도 그 자전거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건 우리 가족의 상징이었고 아무도 들춰보고 싶지 않은 상처이기도 했다. 나는 그 이후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동네 친구들이 함께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고 학교 자전거 여행에도 빠졌다. 그 두 개의 바퀴가 도는 모습만 봐도 형이 마지막으로 탄 순간이 떠오르고 내 이름을 불러주던 마지막 음성이 귓가를 스쳤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지 않는다. 그저 덜 아프게 되는 법을 익혀갈 뿐이다. 형이 떠난 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정적이 드리워졌다. 엄마는 말이 없어졌고 아버지는 늘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 역시 형이 앉았던 식탁 자리를 외면했고 형이 쓰던 방 문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형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현실이었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아직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부정이 내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형의 자전거는 마당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눈이 오면 덮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만은 매일 그 자전거를 흘깃 바라봤다. 다리가 자라서 안장이 낮아 보이던 자전거. 그 위에 앉아 형이 내게 바람 시원하지? 라고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그 자전거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끌려갔다. 형의 자전거 앞에 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고백했다. 형, 나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형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없었지. 나는 자전거 안장을 조심스레 닦기 시작했다. 기름때와 먼지로 가득한 안장, 녹슨 체인, 휘어진 핸들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형이 말없이 짊어졌던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며칠에 걸쳐 자전거를 손봤다. 인터넷으로 체인 교체 방법을 검색했고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고 닦고 또 닦아 은색 프레임이 희미하게 남아 빛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처음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형의 등에 매달려 달리던 그 감각, 뒤에서 바람을 맞던 그 기억이 몸으로 되살아났다. 그날 나는 형이 달리던 골목을 그대로 따라 달렸다. 형이 지나던 시장길, 동네 뒷산 입구, 그리고 놀이터. 그 모든 길은 마치 시간 속에 고정된 배경처럼 그대로 있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울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슬픔, 미안함, 그리움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북받쳐 올라왔다. 그 자전거는 내가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 자전거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그 여름 이후 나는 종종 혼자서 달렸다. 형이 자주 가던 뒷산,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남아있던 공터,
그곳은 내겐 성소 같았다. 형의 부재를 인정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하지만 형이 내게 남긴 것은 상실만이 아니었다. 그날 자전거 안쪽 프레임에서 나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작게 접힌 메모지 하나. 정우야. 언젠간 이 자전거를 내가 탈 줄 알았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니까. 비록 말로는 잘 못했지만 나는 너랑 자전거 타던 시간이 정말 좋았어. 언제나 너의 첫 번째 팀, 형이. 그 글을 읽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제 괜찮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건 형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자전거를 탄다. 어떤 날은 아이와 함께, 어떤 날은 혼자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람을 가르며 등 뒤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있다. 바람 시원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응, 형 지금도 좋아. 그리고 나는 안다. 어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기억 속에 하나쯤 시간이 멈춘 물건을 품고 산다. 내게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손목시계였다. 은색의 둥근 프레임, 세월이 만든 상처처럼 유리에 남겨진 잔기스, 가죽줄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이 시계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이 시계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 추석 연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았던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마당 한켠 평상에 앉아 계셨고 그 손목엔 이 시계가 차 있었다. 이 시계는 말이지 내 아버지가 태어나던 날 산 거야.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당시엔 무심히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유난히 또렷이 떠오른다. 어릴 적 나는 그저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할아버지와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전화통화도 명절 인사 외엔 거의 없었고 방문도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이미지만은 머릿속에서 선명했다. 무뚝뚝하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정원나무를 손질하시거나 연탄 보일러를 만지던 그 손은 늘 정성스러웠다. 그 손목에 항상 있던 시계는 어쩌면 그런 할아버지의 삶과도 같았다. 느릿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언젠가부터 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이 시계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에 앉아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가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엔 할아버지의 시계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분이 생전에 너한테 주라고 하셨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다. 왜 나였을까? 무뚝뚝한 손자였고 함께한 시간도 적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시계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다. 정확히 6시 42분.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땐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 나는 그 시계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나도 30이 넘었고 어느덧 삶이 바빠졌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회사 일로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자 문득 그 시계가 떠올랐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것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속 깊이 떠오른 것이다. 결국 나는 서랍을 열어 시계를 꺼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맺혔다. 멈춰버린 시계. 그러나 그 안엔 여전히 할아버지의 시간, 그의 삶, 그리고 아마도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와 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다. 말을 걸면 간단히 대답만 하시던 분, 내가 뭔가를 묻기라도 하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다 하고 짧게 말하곤 하셨다. 그래서 어릴 적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빠는 늘 말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줬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다. 다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골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 이유를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새벽이면 마당을 돌며 장독대를 살피고 낮에는 나무를 자르고 텃밭을 손질하셨다. 일하는 모습은 거칠지만 손끝은 늘 섬세했다. 내가 할아버지 옆에서 장난을 쳐도 거하고 한마디 하실 뿐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런 모습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할아버지의 왼손목에서 항상 보이던 시계를 알게 됐다. 은색 금속 시계에 가죽줄이 달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계. 아이였던 나는 그 시계가 그렇게도 궁금했다. 시계에 흠집이 많은 이유, 가죽줄이 해진 이유, 왜 항상 차고 계시는지.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뭐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풀어 내 손에 쥐어주셨다. 스위스제 시계다. 외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사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찾지. 나는 어린 마음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시계는 묵직했고 따뜻했다.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 같았다. 이후로 나는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가끔 시계를 벗어 손수건으로 닦으셨다. 유리창에 먼지가 묻으면 조심스럽게 불어내고 가죽줄도 말끔히 닦아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 없었다. 이건 매일 닦아줘야 오래 간단다. 그 말은 단지 시계를 오래 쓰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닦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시간을 함께 지켜온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할아버지와 내가 나눈 대화는 몇 마디 안 됐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조용히 살아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없이 많은 것이 오갔다. 그게 바로 나와 할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숨이 막히도록 습한 날씨 속에서 일하느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병세가 안 좋으시다더라.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외에는 찾아뵙지도 못했던 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나는 황급히 짐을 챙겨 시골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억눌린 미안함과 후회가 점점 차올랐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릴 적보다 작아진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삐비프 소리가 퍼진 공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셨다. 반가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 눈빛은 어쩐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간신히 웃음을 지으며 내게 물으셨다. 결혼은 했냐? 네, 작년에 했어요. 잘 살고 있지? 네,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정말 마지막이었다. 손목에 있던 시계는 그날 없었다. 언제나 함께하던 그것이 빠진 채 할아버지의 손목은 텅 비어 있었다. 어색한 빈 공간, 아무 장식도 없는 그 손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계는 왜 안 차셨어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한마디 하셨다. 고장 났어. 이제 안 가.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마치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듯 들렸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시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몸. 그 시계는 단지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할아버지의 생을 대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의사는 고통 없이 떠나셨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조용히 떠났다 한들 내 마음 한구석은 찢기듯 아팠다. 무언가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하지 못한 인사, 듣지 못한 속마음들이 내 가슴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시계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채 여전히 정지된 시계. 바늘은 정확히 6시 42분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 듯 마음속에 새겨졌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그분이 생전에 내게 주라고 하셨어. 시계는 내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나였을까? 왜 내게 남기셨을까?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손자에게 왜 마지막 유산을 맡기셨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다.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다. 따뜻한 기억 하나가 시계를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분. 그날 이후 나는 그 시계를 차지도 고치지도 않았다. 그냥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마치 그 시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시는 흐르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는 그것이 가장 솔직한 애도이자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몇 해가 지났고 나는 어느덧 가장이 되어 아이 아빠가 되었다. 회사 일과 집안일로 매일이 정신없었고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갔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나는 서랍 속 그 작은 나무 상자를 가끔 꺼내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먼지가 쌓이진 않았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6시 42분에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정지된 시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번 시계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내 서랍을 열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는 말했다. 아빠, 이거 시계야. 왜 안 움직여?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저, 오래된 시계야.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라고만 말했다. 아이는 한참 시계를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근데 이 시계는 조금 슬퍼 보여. 왜 울고 있는 것 같지?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 내가 잊은 줄 알았던 슬픔이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시계의 뒷면을 열어보았다. 시계를 고치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저 궁금했다. 시계 뒷판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접혀들어 있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익숙한 필체,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시계는 늘 너를 보고 있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더라. 내 시간이 닿으면 이건 내 시간이 되겠지. 잘 살아라, 손자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내내 숨겨두었던 감정을 끌어냈다. 그동안 내가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다음 날 회사 퇴근길에 작은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은 시계 부품들과 기름 냄새, 그리고 낡은 책상과 함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수리공 아저씨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감탄하듯 말했다. 이거 오래됐네. 하지만 상태는 좋아요. 시간이 멈췄어도 마음은 안 멈춘 시계 같네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시계예요. 시계는 생각보다 쉽게 고쳐졌다. 몇 번의 태엽 감기와 바늘 조정만으로 다시 틱틱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소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찼다. 살에 닿는 감촉은 오래됐지만 익숙했고 시계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뭔가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멈춰있던 나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가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시간을.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시계를 찬다.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셔츠를 단정히 입고 마지막으로 시계를 감아 손목에 두르면 마치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흘려보냈을 몇 초가 몇 분이 이젠 너무나도 소중하다. 시계 바늘이 또각또각 움직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삶이란 게 이렇게 사소한 감정 하나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시계를 통해 배웠다. 아이도 이제 그 시계를 특별하게 여긴다. 가끔은 내 손목을 만지며 할아버지가 준 거지? 하고 묻는다. 나는 이건 할아버지랑 아빠랑 함께한 시간이야 라고 말해준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사랑을 나눴던 기억, 시간을 통해 이어진 마음, 그리고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것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멈춘 시간 속에도 사랑은 살아 있었고 그 기억은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상상해 본다. 언젠가 내가 이 시계를 아이에게 넘겨줄 날이 오겠지. 그때가 되면 이 시계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단지 할아버지의 시계가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이 이어진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이것은 누군가의 삶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이 시계를 넘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시계를 찬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바람이 불 때, 빗소리가 들릴 때, 문득 울리는 시계 바늘 소리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당신이 남긴 시간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